안녕하십니까.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 한민호입니다. 지금 2025년 3월 8일입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대단히 불안하고 유동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공산국가들은 다 당 국가 체제입니다. 말 그대로 당이 국가 위에서 군림하고 국가를 지도한다라는 이런 체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한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무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전위당, 즉 공산당의 지도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당 국가 체제를 내세우고 실제로 당이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 위에 군림하는 체제를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중국 인민해방군인데요. 이 인민해방군의 소속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소속이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당 국가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부패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시로 오류, 실수를 범합니다. 대약진 운동이랄지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그야말로 커다란 오류인 거죠. 이게 불가피합니다. 당 국가 체제에서는. 그리고 일당 독재는 결국 1인 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사실상 다 1인 독재를 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별게 아니고 후진타오가 한 10년 동안 그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역임을 했는데 그때 실질적인 그 실권자는 그 직전의 총서기 장쩌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장쩌민의 10년, 후진타오의 10년, 이 20여 년 동안 장쩌민이 중국 공산당 나가서 중국 전체를 지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구석구석에 장쩌민 인맥이 그야말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진핑은 장쩌민 인맥과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나아가서 공산당은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원칙으로서 통일전선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전선은 영어로는 United Front, 그래서 연합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별게 아니고 동조 세력을 광범위하게 규합해서 주적을 타격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적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대자본가와 대지주, 군벌 등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상공인들이 있을 테고, 또 이 자본주의에 물든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들이 있을 테고, 또 종교인들이 이제 공산당의 궁극적인 적이죠. 이렇게 적이 많은데 공산당 입장에서 이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다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적, 제일 먼저 쓰러뜨려야 할 적을 상정을 하고 나머지 세력을 광범위하게 규합을 해서 주적을 쓰러뜨린 다음에는 그 다음 적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타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 통일전선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그리고 최근에는 시진핑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산당 그 자체고 당 조직이죠. 두 번째는 인민해방군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전선 전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통일전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방금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흔히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전선에다가 전술자를 붙이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집권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지하는 이 대전략 그거를 통일전선이라고 해야 마땅한 거죠. 그 대상은 뭐 이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조직과 인물이 그 통일전선 공작의 대상이고 방법은 뭐 선전선동부터
시작해서 돈, 뭐 일자리, 뭐 심지어는 뭐 암살까지, 마약까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통일전선을 그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전술들인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중국의 그 전국시대 때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종횡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연맹을 구축을 해서 이제 그 강적에 대응하자라는 게 합종연횡인데 통일전선의 원형은 사실 합종연횡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전선은 공산당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름지기 모든 정치 세력은 통일전선을 펼쳐야 되는 거죠. 우리 우파도 당연히 통일전선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실제로 또 통일전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파판의 통일전선을. 그런데 이 공산당의 통일전선, 특히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이 무서운 건 이 통일전선의 그 기본 정신을 극단적으로 과학화하고 체계화했고 또 정말 치밀하게 이걸 실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쟁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모름지기 전쟁이라 하면 초한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가 없는 전쟁,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래서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일상의 모든 그 분야가 전쟁터고 또 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걔들은. 그리고 이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이 전사인 겁니다.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어요.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라는 게 초한전의 핵심 개념입니다. 당연히 뭐 마약 같은 것도 이 초한전의 전쟁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로운 발상은 아니에요. 그 손자병법,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트럼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추천 도서 1번은 손자병법이다. 말 그대로 전쟁과 모든 비즈니스의 고전인데 그걸 중국에서 2500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손자병법의 기본적인 발상이 바로 이 초한전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적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기 전에 무력을 동원한 전쟁 이전에 적을 쓰러뜨리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이 전쟁론의 그야말로 고전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초한전은 뭐 새로운 발상은 아니고 이 아주 오래된 적어도 2,500년 된 이런 그 생각을 정리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얘들이 2017년 6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중국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시키면 또 당에서 결심하면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법률이 사실 필요가 없는 체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그렇지만 중국 국내외에서 우리도 법치주의를 하자라는 요구를 자꾸 하고 또 쟤들은 법도 없이 이렇게 인민을 지배한다라는 욕을 먹는 게 싫으니까 국가정보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법을 만들었는데 이 국가정보법의 제7조를 보시면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든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어기면은 그 재산을 다 뺏기는 건 물론이고 목숨마저도 위험해지는 거죠.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바로 초한전의 이 개념을 입법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간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한반도에 나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 포함해서 중국인은 누구나 당이 시키면은 이렇게 간첩질을 해야 돼요. 중국의 모든 기업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 기업이라는 거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다 중국 공산당의 수족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틱톡이랄지 뭐 알리바바랄지 무슨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런 그 각종 앱을 사용하면은 정보가 다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 국가정보법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이 전부 다 개인정보를 전부 다 뺏어다가 다 관리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앱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고 민간이라고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당이 시키면 누구나 간첩질을 해야 돼요. 미국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2020년의 뉴스위크 특집인데 제목이 미국을 전복하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 계획으로 되어 있죠.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이 600개가 이 600개는 이 미국에서 알고 있는 게 600개고 600개보다 훨씬 더 많겠죠. 600개가 미국에서 암약을 하고 하면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공작 중이다. 그럼 뭐가 통일전선 조직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인이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조직이 통일전선 공작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중국인 향후회 같은 거, 동창회, 무슨 중국 원조센터랄지 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상공인 그 단체, 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 매체들, 또 무슨 우호협회니 대표적인 그 이 통일전선 조직이 이 공자학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인들이 이 발을 걸치고 있는 모든 조직은 통일전선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참고로 이 중국 공산당의 국사,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탄룽이라는 교수인데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 2016년도에 미국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중국이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비밀회의에서 발표를 해요. 2016년도에. 이 에포크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에포크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조금 좀 이렇게 더 관심 있는 분은 그 영문 원문을 그 번역을 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진찬룽의 이 당시에 그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조직부 또 통일전선 공작부의 고문으로서 중국의 국사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0년도 그 당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크게는 이제 미국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반면에 중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따로 이게 방송을 한번 할 생각이에요. 오늘은 이 중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자라고 이 진탄룽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아마 제일 강력한 무기는 전 그 인구라고 봐요. 인구. 무지막지하게 많은 인구.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쌓아 올린 막대한 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중국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중국 공산당이 모아놓은 돈과 인구를 통해서 미국의 각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천 명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이 이런 얘기를 진찬룽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다 진찬룽이 실제로 그 당시에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인구가 3억 1200만으로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이제 2016년 당시고 지금은 이제 한 3억 4천만 명 정도로 이민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선거구가 435개고 선거구별로 인구는 75만이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 진찬룽이 이걸 다 연구를 했어요. 투표율이 30%에 불과하다. 즉 매번 투표할 때마다 하원 의원 뽑을 때마다 선거구마다 한 2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공화당 지지 후보와 민주당 지지 후보 사이에 표 차이가 대개 만 표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이렇죠. 미국뿐만 아니고 실제로 소위 이제 이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사실 박빙의 이 선거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만 개도 안 된다 사실 선거구마다. 그래서 당락을 수천 표만 움직이면 누구를 하원 의원으로 만들지를 우리 중국 공산당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진찬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인구를 쫙 뿌리고 또 미국을 돈으로 사서 미국 하원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2상임위원회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에포크 타임즈의 기사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사가 역시 이제 에포크 타임즈의 이 기사입니다. 이건 제가 썼는데, 이 2020년에 그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미국에.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의 한 하원 의원, 에릭 스월웰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중국 공산당 간첩, 이 미모의 여간첩인 크리스틴 팡이라고 하는 중국 간첩과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 그런데 이 접촉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 악시오스 보도가 나올 때는 에릭 스월웰이 하원 의원이었었는데, 그 전에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더블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있어요. 그 더블린 시의 시의원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릭 스월웰이. 그때부터 이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틴 팡이 에릭 스월웰한테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선거 운동도 해주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인들 표도 몰아주고, 그래가지고 에릭 스월웰을 이제 하원 의원으로 만들어내죠. 이 스캔들이 이제 2020년에 터졌고 지금 5년째인데, 미국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지금 에릭 스월웰이 벌써 7선 의원이 됐어요. 이게 미모의 중국 여간첩과의 스캔들 연문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에릭 스월웰이. 에릭 스월웰이 승승장구하는 비밀은, 첫째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기사 꼭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스월웰이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이. 변호사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또 하나의 스월웰의 성장 배경이 되는 거는 지역구 주민들의 구성이에요. 여기 이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이 중국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여기랑 저 뉴욕주 양쪽 이제 동해안 서해안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 스월웰의 지역구에 중국계 미국인이 15 내지 20%나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일수록 선거가 이제 이 여당과 야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기 마련인데, 중국계가 무려 15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다. 백인들은 표가 갈리기 마련이고, 거기다가 라틴계는 더군다나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계층이에요. 그래서 스월웰은 여기서 그야말로 20선, 30선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스월웰이 머지않아서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사람입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국계 인구, 중국계 미국인들이 스월웰의 이런 승승장구를 뒷받침하는 어떤 인구 통계학적 기반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호주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2022년에 호주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선거 당시에는 이 자유국민당, 당시 이제 여당이죠.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이 그 직전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이겼어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그래가지고 2022년에 다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보수당이 노동당한테 졌습니다. 자유국민당이. 진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집권당인 자유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애들이 경제적으로 호주 국민들을 골탕을 먹였어요. 호주산 물건을 이제 수입을 안 한달지, 또 뭐 이 호주에 관광객을 안 보낸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호주에 살던 중국계 호주인들이 그동안 이제 중국 본토랑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제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거에서 이번에는 이 중국계 호주인들이 전체 인구의 이제 5%에 불과하지만, 이 중국계 호주인들이 이번에는 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22년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이 노동당이 그 덕분에 총선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도 이게 집권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 호주 동부 해안지대에서 중국이 군함을 3척을 보내가지고 실탄 사격 훈련을 했어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회에서 이걸 했는데,
원래는 공해에서 하더라도 인근 국가에다가 그 사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호주 정부에다가 통보를 안 하고 그냥 해버렸다고 그래요. 그 지나가는 이 비행기가 보고 이제 연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야말로 불상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죠. 호주 자산이나 뉴질랜드에 대해서 무슨 뭐 임박한 위험은 없다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동당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계 호주인들의 지지가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이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쉽게 진압이 되느냐. 이게 이제 2019년 6월 17일자 기사인데 이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 200만 명. 이 홍콩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당시 이제 약 700만 명, 700만이 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아이들이나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할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민주화 열기가 비교적 조용하게 큰 불상사 없이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없이 진압이 됐던 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게 바로 인구에 있어요. 이 홍콩이 원래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홍콩으로 그 반납이 되는 게 1997년입니다. 97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매년 5만 명씩을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공식적으로 간 것만 매년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2017년까지 하면은 20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홍콩 인구가 홍콩이 이제 이게 중국으로 반환되고부터 20여 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중국 본토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계획에 의해서 홍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 곳곳에 지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 계층적으로도 특히 이게 중요한 권력기관이랄지 경찰이랄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 내지는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로 다 채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명이 넘는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 곳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 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도 조용히 진압이 되고 만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홍콩을 걔들 입장에서는 평화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접수하게 된 데는 이런 그 인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신장의 그 위구르족이랄지 티베트족, 이 소수민족들을 통제하는데도 그 인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을 대대적으로 이 북서쪽의 신장이랄지 티베트 이런 데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인구를 전부 다 섞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위구르족이랄지 티베트 쪽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 이게 각각 고유한 그 문화랄지 언어 자체를 없애서 결국 그 인구를 통해서 이 신장과 티베트를 영원히 무슨 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영원히 중국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작전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 기사인데,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기사인데, 2023년 10월 30일 현재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2020년부터, 이게 이제 3년 정도 된 거네요. 1000만 명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요. 주로 이제 불법 이민입니다. 이게 1000만 명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파악이 된 사람들이고, 파악이 안 된 사람들까지 하면 도대체 불법 이민자들이 몇 명이나 온 거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적게 잡으면 2천만 명, 많이 잡으면 3천만 명,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바이든 정부가 있잖아요. 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몰래 들어간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엄청난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이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고 여기 보면 이제 페마라고 그래가지고 연방 재난관리청이 있는데 이 연방 재난관리청의 예산이 어디에 쓰였냐면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는 데서 이 돈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페마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페마라는 기관 자체가 불법 이민자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는데 돈을 다 쓰고 자기네 국민들 중에 이제 정작 페마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외면을 했던 거죠. 그게 바이든 이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 이 미국은 있잖아요. 선거 제도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각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선거 관리를 각 주에서 다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이 주지사하고 또 이 주의회를 지배하는 그런 주에서는 황당하게도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물론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주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게 선거 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나라예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작게는 1,000만 명, 그리고 많이 보면 3,00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 선거 지형을 보면은 소위 이제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선거할 때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있고 또 블루 스테이트 선거할 때마다 민주당 지지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안 바뀝니다. 선거할 때마다. 다만 7개 주가 이제 스윙 흔들리는 주가 있어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펜실베이니아 주를 비롯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도 결국 소위 스윙 스테이트가 다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는 이름에서 스윙 스테이트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그런 인구 분포를 보이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에다가 아까 1,000만 명 내지 3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놓으면 그 불법 이민자들은 다 거의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데려왔으니까 민주당에서 먹여두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윙 스테이트가 영원히 민주당 지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민주당이 영원 무궁토록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걸 노리고 이 민주당 정권이 바이든 정부가 정말 반역질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건 정말 단호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그야말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거의 혁명에 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00만 명이나 넘게 들어온 이 사람들을 그냥 둬가지고서는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이 선거할 때마다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이 이게 안 되고 있는 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면서 이 각급 정치인들을 뽑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뽑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족 80만 명을 포함해서 헌법적으로 한 1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불법 체류주자까지 하면 한 13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귀화를 한 사람들이 최소 15만 명입니다. 이걸 제가 2년 전인가 조사한 게 15만 명인데 그동안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귀화한 사람들이 15만 명이고 선거권을 보유한 중국인들이 있어요. 이 물론 이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고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중국인들이 영주권 취득하고 이제 3년 있으면은 이 투표권을 주는데 10만 명이나 됩니다. 적어도 10만 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등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이런데 이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2010년도 그 6월 2일 날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 선거예요. 이때 그 오세훈과 한명숙 이 두 후보 사이의 표차가 겨우 26,412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 2010년 당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의 외국인 수가 38,000여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숫자는 그러니까 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되는데 이 10만 명이 3만 8천 명 정도가 서울시에 살고 3만 8천 명 정도가 경기도에 살고 인천은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이게 분산돼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는 몇 명 안 되더라도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캐스팅 보트를 이 중국인들이 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조선족들이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조선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소통공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당 소속의 민주당 선대본부 소속의 위원회였습니다. 이게 민주당 소통공감위원회 소속의 이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들이 고향이자 모국인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도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아까 그 불법 이민자를 비롯해서 그 라틴계 그 주민들 등이 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뭐 이 국힘당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님 앞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여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치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소통공감위원회가 이게 민주당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중국인들, 이 조선족을 자기네들의 표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4.7 이 3월달 기사인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당시 이제 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등이 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만나가지고 열심히 이 지지를 호소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일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 민주당 후보가 이제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죠. 김동연 후보가 이 선거를 앞두고 중국인들이 모인 이 한중수교 30주년 전국 귀한 동포 청년앞에 경로 제축제에 참여해서 이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이 행사장에 이 화살표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오성홍기가 이렇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국힘당 김은혜 후보랑 표차가 겨우 8,913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8,913표. 그럼 당시에 이 경기도의 외국인 유권자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중국인들인데 경기도에 살던 외국인 유권자가 38,542명이에요. 저는 김동연 이 도지사 당선에 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그 대한민국을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흔히 이제 동포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 그 2021년 6월 달에 난 기사인데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해였었어요. 그때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조선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해방군 이 복장을 입고 우리 조국은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 만세라고 외치면서 축제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한동포 총연합회 회장이 여기서 이제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다. 고맙게도 중국이 조선족을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켜 줬다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이 중국인이다. 또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물론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한중 문화방송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역시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기념 행사 공연을 했는데 소위 빛나라 예술단에서 연변 인민들은 조선족이죠. 모 주석, 모택동 주석을 노래하는 이런 주제로 노래와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2021년 3월 달에 한국경제에 났던 기사인데, 이 유치원에서 이게 태극기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조선족 맘카페에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우리나라 태극기 어쩌고 이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네 애들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우리 애들이 그 한국 유치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조선족 맘카페 회원 CC도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 이게 적어도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15만 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 엄마들과는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그냥 조선족들이랑 어울리는 게 편하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제 조선족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했던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게 답할 수가 없죠. 우리도 이제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조선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2012년도에는 제한중국동포 유권자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여러 단체가 합해져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동포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독려하겠다. 적극적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이 오랫동안 그 조선족 교회, 서울 조선족 교회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조선족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쨌든 서울 조선족 교회 서경선 목사님이 축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중국 동포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 기사가 2012년도 기사니까요. 박근혜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가 싸울 때 그 시점에서 나온 이 말씀입니다. 이거야. 이번 대선에서 앞으로 중국 동포들 가운데 비례대표 한석은 꼭 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선 후보를 찍어야 한다. 또 이제는 동포들이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등을 허용할 때가 됐기에 대선 후보들에게 그것을 공약으로 받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식에 대해서. 2017년에는 그 청년경찰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이 중국 동포 단체들이 이 분기탱천에서 모였었다고 그래요. 2017년 9월 1일자 기사인데, 도대체 이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 그 대림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그 이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하고, 뭐 장기 매매하고, 뭐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영화에 이 순전히 이렇게 그 이 상상의 삶으로는 아니고 이 비슷한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화를 보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이제 영화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영화에는 이제 그 이 좋은 선량한 조선족도 나옵니다. 물론 조선족이 전부 다 이런 그야말로 그 이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나오자 이제 조선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영화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20년인데 20년 기사입니다. 이 사건이 났던 거는 이제 이 청년 경찰이 그 개봉을 한 거는 27년이니까 3년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은 안 내리고 화해를 해라라는 이런 그 선고 종류가 있습니다. 화해를 해라.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사에서는 이제 조선족 대표를 찾아가서 결국 사과문을 전달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이후에 조선족을 다루는 그 이 조선족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손해배상이 소송이 들어오니까. 전국 동포연합회가 그 23년 재작년 그 12월 달에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게 2003년에 만들어진 전국 귀한 동포 총연합회가 이름을 바꾸고 재출발하는 단체였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그 안산시 시장에 조선족이 출마를 했어요. 물론 이 투표하는 거는 이제 영주권만 가지고 되지만 이렇게 출마를 하려면은 국적을 바꿔야 됩니다. 귀화를 해야지만 이런 공직 후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때 안산시 시장에 출마한 조선족 출신의 한국인이죠. 이때는 김만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그 인구 구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 양반이 그 안산시장에 출마했지만 당선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이 지방선거에서 황은화라고 하는 여성이 그 비례대표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출마해서 그 시의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1호 시의원이에요. 그 조선족 출신의 1호 첫 번째 시의원인데 이분도 이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에요. 귀화를 한 한국인.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려 이 귀화를 한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인으로 이제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 최소 이제 15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시의원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도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서 그 귀화한 사람한테 그 비례대표 자리 선순위 앞자리를 주면은 그 조선소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을 우리가 보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조선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무성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김무성 전 대표는 2016년 발언이네요.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2017년 1월 달에는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이 정당법을 개정을 해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이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이니까 이 최소 15만 명, 10만 명이네요. 그 사람들한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게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그 10만 명인데 그 이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앞으로 이
조선족이랄지 중국인들의 이 국내 진출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귀화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권을 가진 영주권자까지 합하면 지금 25만 명인데 지금의 추세가 조금 더 가속도가 붙으면 10년 후에는 중국 출신의 유권자가 한 50만 명 될 거다. 그럼 이 5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다 입당한다. 그러면 송영길 당시 그 의원 주장대로 하면은 민주당의 중요한 결정을 이제 그 당원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중국인들이 결정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송영길 씨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진전은 안 됐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그 김경진 의원은 국내에서 대학원을 나오든 이 학위를 취득을 하면은 쉽게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자. 이건 국적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6만 7천 명이에요. 1년에 한 15,000명씩만 얘들이 이 졸업생이 쉽게 이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주면은 1년에 15,000명, 10년은 15만 명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 제끼면 오늘날 이 이민자들 때문에 유럽 사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사태가 중국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 정당에 참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김경진 의원 주장대로 했다라면 물론 이 국적법 개정안 발의만 해놓고 그 이상 진전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경석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 및 조건을 간소화하고 그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조선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경석 그 목사님 얘기를 조금 자세히 좀 보면은 한국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냉대가 정도를 넘어섰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중국 동포는 일제 때 살 수가 없어서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러왔던 선조들의 후손이지 외국인이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중국 동포를 시진핑 앞잡이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20년간 조선족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단언한다. 중국 동포는 시진핑의 앞잡이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중국 동포가 한국에서 살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자유와 인권 때문이다. 한국의 자유와 인권 때문이다.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국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 중국 동포가 우리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기 원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조선족들의 정체성은 본인들이 자랑스러운 중국인이에요. 한국말을 쓰지만 자랑스러운 중국인이고 특히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데 그걸 무시하고 중국 동포는 시진핑의 앞잡이가 아니다. 또 한국의 자유와 인권 때문에 여기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의해서 자기네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간접으로 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정치 집단이고 그런 마당에 이렇게 좋게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좀 부드러운 말씀을 드리면 이 감격시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우리나라 노래가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겠고 제가 이제 1962년생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살아오면서 한국 노래 이렇게 밝은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몇 개 밝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일제 때 만들어진 노래들이에요. 일제 때. 그래서 이 39년에 나온 감격시대 남민수 선생의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이게 여러분 39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39년. 일본 제국주의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저 만주국이 이 당시에 이미 그 건국이 돼가지고 나름 이 그야말로 이 눈부시게 발전해 나갈 때고 또 이게 중국 또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때입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을 일본 국민으로 인식을 했어요. 물론 뭐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은 희망봉 멀지 않다. 이게 남아프리카 맨 밑에 이 희망봉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일본이 이 파죽지세로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뻗어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희망의 대지여 새파란 지평실, 이건 이제 만주를 얘기하는 거죠. 또 41년에 복지만리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복스러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만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달실은 마차다 해실은 마차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저 언덕을 넘어서면 새 세상의 문이 있다. 또 저 고개를 넘어서면 새 천지의 종이 온다. 이 만주를 염두에 두고 나왔던 노래입니다. 또 있습니다. 꽃마차. 노래하자 꽃서울 춤추는 꽃서울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노래하자 하루빈 춤추는 하루빈이 가수입니다. 여기서 하루빈이 뭐냐면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이 당시에 이 일본이 세운 이제 우리는 괴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주국이 이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는데 이 신도시를 이제 그 청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얼마나 우중충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 새로 그럼 이 3절에 보면은 뾰족 신발 바둑길에 꽃양산이 물결친다 이런 구절인데 바둑길이라는 게 뭐냐면 바둑판처럼 아주 똑바르게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일제 때 이 만주로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꿈을 쫓아서 간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 아니겠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한반도를 탈출해서 만주로 간 사람들은 이제 1910년 한일 합방 전후해서 이 건너간 사람들이 아마 이 많이들이 있고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 숫자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디가 뭐 비율이 얼마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아까 이 제가 보여드린 이런 노래들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만주 일대에 살고 있는 이제 소위 조선족들이 다 독립운동하러 건너간 분들의 후손이다라는 거는 그건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섭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동포들도 크게 반성해야 된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랑받는 동포가 되려고 자유, 민주, 인권을 사랑하는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조선족이 친중국인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시에 친한국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게 정리를 하자면 제한중국인 조선족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분들과 대한민국의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침투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 이제 수천만 명을 불러들여서 소위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 심어서 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꾀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이 입국 그리고 그들의 정치 세력화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민주당 영구 집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 지방 대학들,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이 6만 7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6만 7천 명이 한 사람이 그 1년에 한 3천만 원씩만 쓴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생활비랄지 그다음에 뭐 학비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은 6만 8천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 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특히 지방 대학들은 그 중국인 유학생에게 의지해서 간신히 연명하는 대학들이 꽤 돼요. 그리고 그런 대학에 의지해서 그나마 이렇게 간신히 굴러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한테 이 뭐랄까요? 그야말로 처분을 맡기고 있는 대학과 지방이 있다는 얘기죠. 또 건설업이랄지 또 어업이랄지 요식업, 뭐 식당 등 또 요양병원 이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싶어하지 않는 업종에 조선족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그들이 없으면 이제 일이 안 돌아가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또 범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 중국인들이 지금 1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사실 그 범정부 대책기구를 가동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 문제, 또 나가서 이제 지역 경제 문제랄지, 또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조선족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그 집권을 하든 뭐 국힘당이 집권을 하든 여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이 친중 단체가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은 정권 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공작을 할 때 물론 총서기와 뭐 이게 상임위원들이 바뀌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공산당이 축적해 가고 있는 각종 그 자료랄지 노하우랄지 전략과 전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이 고도화되고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이 시야가 굉장히 우리보다 크고 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30년 정도는 최소한 내다보고 공작을 해요. 공작학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게 대학교에 공작학원을 침투시켜서 거기서 이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공짜로 유학을 시켜서 중국 전문가를 만들어서 친중 중국 전문가죠. 만들어서 한국의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곳에 예를 들면 중국 정치 전공 대학 교수가 된다 할지 중국 문학 전공 대학 교수가 된다 할지 중국 역사 전공 대학 교수가 된다 할지 뭐 이런 식으로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 그리고 또 뭐 기업에 이렇게 이 친중 젊은이들을 양성을 해서 꽂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30년, 40년, 50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그 결과 또 그거와 병행해서 조선족 또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 정치 세력과 이게 본격적으로 연계가 되면은 친중 정당이 영구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그 대선 때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표차가 겨우 25만 표에 불과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서경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 얘기 뭐 이렇게 참 기분 나쁠 분도 계신데 대한민국 편에 서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이 조선족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정말 다루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멸중공. 감사합니다.